10월 13일 정치회의 시작합니다. 민주당이 대선 경선 무효표 처리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조금 전 당무위에서 이낙연 전 대표 측의 이의 제기를 수용하지 않겠다는 결론을 내린 건데요. 향후 논란의 여지가 없도록 당규를 개정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전 대표의 입장 아직 나오지 않고 있고요. 이재명 지사는 오늘 민주당 상임고문단과 오찬을 겸한 상견례를 가졌습니다. 검찰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1,100억 원대 배임, 750억 원대 뇌물 혐의 등을 적용했습니다. 곽상도 의원 아들이 받은 퇴직금 50억 원도 뇌물로 적시됐는데요. 곽 의원은 오늘 덮어씌우기 수사라고 반발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를 그분이라 지칭했다는 김만배 씨의 설명이 계속 바뀌면서 관련 논란도 커지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깐부 맺기가 시작된 걸까요? 다음 달 최종 후보 선택을 앞두고 국민의힘 대선 주자 간의 견제와 연대 움직임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유승민, 홍준표 후보가 윤석열 전 총장의 무속 논란을 협공하는 가운데 윤 전 총장은 원희룡 후보에게 러브콜을 보내고 있죠. 한편 이준석 대표는 윤 전 총장의 천공스승 논란과 관련해 그 정도는 취향의 문제라면서도 정치적 조언은 위험하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많습니다. 들어가서 본격적으로 정치부의 문을 열겠습니다. 국가대표 정치뉴스쇼 정치부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박마커, 신채커, 류 실장, 조멘토 그리고 정치부의 애청자 정의원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정의원들과 소통하면서 또 속보가 많이 들어오니까요. 요즘에 참 이제 국회가 이제 국정감사가 진행 중이니까요. 이제 속보가 참 많이 있고 관련 속보 반영해가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류 실장, 조금 전에 민주당이 이제 당무위를 열어서 처음에는 이제 최고위 수준에서 종료를 하려고 하다가 논란이 커지니까 당무위까지 연 거 아니겠습니까? 당무위에서 이제 경선 결과에 문제가 없다는 최종 결론을 냈는데 사실 이제 어느 정도는 예상된 결론이긴 했습니다만 이제 중요한 거는 이낙연 전 대표 측의 입장 아닐까요? 당연히 뭐 이낙연 전 대표의 입장이 제일 중요한데 어떻습니까? 지금 속보가 아직 안 나오고 있죠? 네, 저도 너무 궁금한데 아직 이낙연 전 대표의 입장은 나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 전 대표 측은 조만간 입장 발표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라면서 발표의 형식과 내용을 정리해서 공식화할 것이라고 했는데요. 새로운 소식이 들어오는 대로 다정해서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무위 결정 전에 이제 이낙연 캠프에서는 당무위 결정은 수용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기류가 있었는데 아직까지 이제 이낙연 전 대표 입장이 나오지 않고 있으니까 아마 이제 정치부의 중간에 나올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는데요. 속보 반영해 가면서 회의를 진행하겠고요. 조금 전에 제가 이제 국민의힘 경선 얘기하면서 이제 2대2 구도 얘기를 했는데 또 오늘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절대로 그런 구도로 가지 않을 거다라는 그런 또 발언도 했죠. 관련 내용은 또 주민에서 저희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다룰 얘기가 많으니까요. 일단 시작해 보도록 하고요. 신혜원의 뉴스픽 5부터 오늘의 정치부회의 출발하겠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다음 주 국감 출석을 예고한 가운데 오늘 상임위 곳곳에선 이재명 국감 전초전이 벌어졌습니다. 특히 여야는 대장동 의혹 관련 자료 제출과 증인 채택을 놓고 공방 중인데요. 국민의힘이 경기도청을 항의 방문하자 이재명 지사는 시아버지가 며느리 살림을 뒤지는 격이라고 반발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관련해서는 오늘 일상회복지원위원회가 출범했죠. 관련 소식까지 뉴스픽5에서 짚어봅니다. 네, 뉴스도 골라보는 재미가 있다. 신채커의 뉴스픽5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픽은요. 일상회복 커밍순, 그리고 이재명 국감, 맹탕 국감, 반쪽 혁신과 논문 검증 다시, 마지막은 이벤트성 회담 안해로 꼽았습니다. 자, 첫 번째 픽, 일상회복 커밍순인데요. 노래 한 곡 들으면서 시작해보겠습니다. 뮤직 스타트. 내게로 와줘. 네, 그리운 일상입니다. 마스크 없이 친구들과 차를 마시고 동료들과 회식도 하고 콘서트장에서 마음껏 떼창을 하던 일상.
벌써 1년 8개월째 멈춰 있죠. 가장 높은 강도의 4단계 거리두기가 3개월 넘게 이어지면서 이런 웃픈 상황도 벌어졌습니다. 헬스장에서 김종국의 한 남자를 틀어줬다, 김이 샜다, 웃픈 4단계 첫날입니다. 이 4단계 정부 지침상 헬스장 내 음악 속도를 100에서 120bpm 내로 지켜야 하기에 신나는 댄스곡 대신 발라드나 R&B를 틀어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컨트리 꼬꼬의 김미, 박명수의 바다의 왕자, 140bpm이 넘어서 절대 틀어선 안 될 노래들입니다. 네, 일각에선요, 뛰지를 못하니까 확 찐자가 돼버리고 말았다라는 우스갯소리도 나왔습니다. 다행히 백신 접종이 순항 중입니다. 전 국민의 78.1%가 1차 접종, 그리고 60.8%가 2차 접종까지 완료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민관 합동으로 꾸려진 일상회복지원위원회의 첫 번째 회의를 열고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머지않아 전 국민의 70%가 예방접종을 완료하게 될 것이고 단계적 일상회복의 여정을 준비하고자 합니다. 당장 마스크를 벗어던지자 이건 결코 아닙니다. 돌다리를 두드리면서 강을 건너는 그런 심정으로 차근차근 우리의 일상을 되찾아 나가야 할 것입니다. 네, 위드 코로나로 가는 핵심 바로 이거죠. 네, 스텝 바이 스텝, 돌다리를 두드리듯이 한 단계씩 차근차근 밟아 나가는 겁니다. 일단 오는 18일부터 월말까지는 본격적인 일상회복 전환 전 마지막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데요. 수도권의 경우에는 최대 6명까지 가능한 사적 모임 인원을 8명까지 풀어주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물론 접종 완료자에 한해서입니다. 자, 그리고 식당과 카페 등의 영업시간도 밤 10시에서 자정까지 늘리자라는 의견이 나왔는데 이건 조금 더 조율이 필요합니다. 한시적 백신 패스 제도 도입입니다. 예컨대 식당, 카페 등의 영업을 밤 10시에서 12시까지 늘리되 이 시간대에는 백신 접종자만 예외적으로 아직 결정된 사항은 없으며 오늘 이제 관계부처와 지자체 간 회의 그리고 생활반격위원회 등의 의견을 참고하면서 안건을 정리할 예정입니다. 전 국민의 70%가 접종을 마치는 11월 초부터는 본격적인 위드 코로나로 접어듭니다. 사적 모임은 물론이고 스포츠 경기나 콘서트장의 허용 인원도 늘리고 또 재택 치료 비중을 더 높이는 방향입니다. 일선 학교들도 전면 등교 방침을 추진합니다. 코로나 교육 결선 회복의 핵심인 2학기 등교 수업 확대, 2학기의 단계적인 전면 등교는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위드 코로나 대응, 단계적인 일상 회복 계획 마련에 본격적으로 착수하겠습니다. 네, 이제 두 번째 픽으로 가볼까요? 이재명 국감, 맹탕 국감 이렇게 꼽아봤습니다. 10월 초부터 3주간 치러지는 국회 국정감사도 어느새 반환점을 돌았습니다. 전반전을 복귀한다면 글쎄요, 뉴스픽에서 수차례 제목으로 다뤘듯 대장동 국감이라고 요약할 수 있을 겁니다. 화제의 프로그램 스트릿 우먼 파이터를 방불케 하는 스트릿 국감 파이터가 펼쳐졌습니다. 좋은 말 제가 이렇게 좋게 말할 때 그 다 띄십시오. 온 국민은 하천대의 몸통이 누구 것인지 묻고 있고 그 질문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향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김도욱 간사님 지금 눈알 말씀하시면서 또 이렇게 한마디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야당 간사가 버르장머리가 없게 이게 뭐하는 꼴들이야! 지금 모자가 까먹지는 데서 이 위원장이 진짜 김만배, 유동규, 정영학 등의 대화에서 50억 원씩 주기로 한 6명의 이름이 나옵니다. 네, 자 이제부터는 스트릿 국감 파이터 후반전 대장동 미션이 계속 이어지는 가운데 다음 주에 미션의 판을 뒤흔들 거물급 인사가 한 명 출연합니다. 경기지사직 아직 사퇴 안 한다. 경기도 국감 직접 나가겠다. 정면 승부를 택한 이재명 경기지사입니다. 원래 계획대로 경기도 국감을 정상적으로 수강하겠습니다. 대장동 개발과 화천 대유 게이트 관련으로
정치 공세가 예상되지만 사퇴 시기 문제는 국감 이후에 다시 판단하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국감에 출석하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사퇴하지 않는 한 출석을 할 의무가 있죠. 자, 그런데 일각에선 막상 이 지사가 나와도 싱거운 맹탕 국감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는데요.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등 대장동 관련 주요 인물에 대한 증인 채택 문제에 민주당이 채택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 진흙탕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국감 포기한 겁니까? 아니면 제도에도 없는 이재명 대통령 인사청문회라도 열자는 겁니까? 적어도 공당이라면 단 하루만이라도 민생, 국민을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주기 바랍니다. 자, 그러자 국민의힘 이 지사의 안방인 경기도를 파고들었습니다. 경기도청과 성남시청을 직접 찾아서 항의했습니다. 어디 가셨어요? 일정까지는 모르겠고요. 네? 맞이한다고. 도지사가 맨날 도청을 비우고 어디 다니노? 국정감사를 받겠다고 하는 이 지사의 진정성은 저희들이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유의미한 자료는 한 건도 제출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인 참고인 또한 단 한 명도 채택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내일 경기도당 사무실에서 현장 최고위와 함께 이재명 게이트 비리신고센터 현판식을 가질 계획입니다. 대장동 의혹을 깊숙이 알고 있는 지역 주민과 건설업자 등으로부터 추가 제보를 받겠다는 취지인데요. 자, 이재명 지사, 국민의힘의 도청 항의 방문에 대해서 이런 비유를 들어 반발했습니다. 아셨습니까? 대장동 관련 사업은 성남시 자료이기 때문에 경기도의 일체 자료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국회는 그런 지방 사무에 대해서는 아무런 감사 권한이 없습니다. 이거는 마치 분가한 자식 집에 가가지고 시아버지가 며느리 부엌 살림 뒤지는 것 같은 겁니다. 민주당도 대장동 TF를 꾸려서 방어에 나섰습니다. 이재명 캠프 출신의 김병욱, 박주민 의원을 전면 배치했고요. 검찰 출신 변호사들의 법조 비리와 부동산 브로커들의 유착 관계를 철저히 파헤치겠다고 했습니다. 또 윤석열 전 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한 공세도 계속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자, 오늘의 세 번째 픽은 반쪽 혁신으로 꼽았습니다. 병역문화 개선 대책기구인 민관군의 합동위원회가 국내 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비롯한 총 73가지의 혁신 방안을 국방부에 권고했습니다. 성폭력 2차 피해를 막지 못한 군 간부에 대한 징계 조항을 신설했고요. 징계위원회에는 의결권이 있는 민간인도 참여를 해야 합니다. 근원적인 문제를 당장 해결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에 민간군이 함께한 노력의 결실은 군 조직 문화와 인식 전환의 원동력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자, 그런데 일각에선요, 기존 혁신안의 재탕이다 또는 실효성이 없는 권고만 있다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군 급식비 인상 등 예산까지 반영된 내용이라든지 병사 휴대전화 사용 시간 확대 등의 권고에 그치는 내용이 대부분이라는 거죠. 또 합동회에 참여한 민간위원 80명 중 20명은 국방부가 폐쇄적이고 일방적이다, 개혁의 한계를 느낀다면서 중도 사퇴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오늘의 네 번째 픽은 이벤트성 회담 안해입니다. 미국 워싱턴에서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 실장과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안보보좌관이 만났습니다. 양국은 북한이 대화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라고 촉구하면서 특히 미국은 북한에 대한 적대시 정책이 없다라는 점을 강조했는데요. 자, 관련해서 청와대 핵심 관계자 통신연락선 복원으로 최소한의 대화 창구가 마련됐다고 했습니다. 다만 문 대통령 임기 내에 남북 정상회담이 성사될 가능성에 대해선 신중한 태도를 보였죠. 이 정상회담을 결코 이벤트성으로 할 생각이 없다면서 실효성 있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 때 회담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현 시점에서 문재인 정부의 목표는 한반도 상황의 안정적인 관리라는 입장입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픽은요. 논문 검증 다시입니다.
어제 유은혜 교육부 장관이 국민대학교 측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의 박사 논문을 조사할 계획서를 다시 내라고 지시했습니다. 논문의 표절 여부를 명확하게 다시 조사하라고 한 건데요. 자, 국민대학교 졸업생과 일부 재학생 또 대학원생들은 집단 소송도 예고했습니다. 외에 그런 반발과 요구를 무마하기 위한 시간 끌기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국민대는 꼼수 부리지 말고 재심사에 대한 일정을 밝히고 추진을 해야 된다. 국민대학교 교수회 측은 김건희 씨의 논문 재조사에 대한 의견 표명 여부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적극 대응이냐 아니면 비대응이냐 이 두 가지 방안을 놓고 오후 6시까지 투표를 하는데요. 투표 결과 3분의 2 이상의 득표율을 기록한 응답을 교수회의 공식 입장으로 채택할 계획입니다. 자, 여러분은 어떤 소식을 오늘의 원픽으로 꼽으셨나요? 들어가서 더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픽5였습니다. 네, 앞서 저희가 이제 민주당 관련 속보를 얘기를 했죠. 이제 경선 룰 논란과 관련해서 오늘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의 후보가 승리가 이제 확정이 된 셈인데 사실 이제 이낙연 전 대표의 승복 선언이 나와야 이 모든 상황이 이제 종료가 되는 거잖아요. 제가 이제 계속해서 챙겨보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이제 이 전 대표의 입장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톡토론 정치에서 다룰 거니까요. 조멘토가 계속해서 속보를 좀 챙겨보고요. 서른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일단 결선 투표로 가야지만 원팀이 가능하다는 발언을 오늘도 이어갔고 또 TBS 김어준 앵커가 이제 편파 방송을 하고 있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또 이낙연 전 대표 측에서 비판하기도 했는데 자 아무튼 그 이낙연 전 대표가 어떤 입장을 어떤 내용으로 낼지 저희가 속보를 반영해 가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주 이재명 지사가 출석하는 국감을 앞두고 여야 신경전이 치열합니다. 내일은 또 서울중앙지검에 대한 국감이 예정돼 있기 때문에 내일도 이제 상당히 좀 전투가 벌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오늘 경기도청과 성남시청을 연달아 항의 방문했다는 거죠? 네, 오늘 국민의힘 행안위 그리고 국토위와 정무위 소속 의원 13명이 경기도청과 성남시청을 직접 찾았습니다.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국감을 받겠다는 이재명 후보의 진정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유의미한 자료는 한 건도 제출하지 않았고 증인 채택도 한 명도 되지 않았다고 항의했는데요. 다만 도청에서 이 지사를 직접 만나진 못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유동규 전 본부장 등 총 100명이 넘는 증인과 참고인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네, 이 지사는 민주당 원로들과의 회동을 위해서 국회에 가 있었는데요. 이 지사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도청 항의 방문에 대한 질문을 받고 시아버지가 며느리 부엌 살림을 뒤지는 것과 같다면서 상식적으로 대장동 자료가 경기도에 있을 수 있느냐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또 김만배 씨를 원래부터 알고 있었냐는 질문에는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자, 다음 주 월요일 경기도 국감 정말 청문회에 준하는 그 이상의 상당히 공방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오늘 행안위는 그 국감 전초전 양상을 띄웠죠? 그렇습니다. 오늘 행안위는 사실 대구시와 전북도를 상대로 국감을 진행을 했는데요. 그런데 이제 이 지사가 출석할 것으로 보이는 18일 경기도청 국감에서 활용할 자료 요구를 둘러싼 실랑이가 벌어졌습니다. 일단 국민의힘 소속 행안위원 5명은 경기도청 그리고 성남시청 항의 방문 때문에 오전 국감에 불참을 했고요. 민주당은 야당이 무리한 자료 요구로 정쟁을 벌이고 있다 비판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대장동 관련 사건은 수사 중에 있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지금 경기도 쪽에서도 성남시에 요구했는데 성남시에서 이 조항을 근거로 들어서 자료를 제출하지 않겠다는 답변이 왔다고 들었습니다. 이거는 정말 명확한 사실에 근거한 건데. 국감은 법대로 진행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다른 데는 지금 죄송합니다만 두 기관에서 나와 있는데 다른 기관에는 이런 트러블이 없습니다. 그런데 유독 작년 올해까지 왜 경기도 국감에서만 이런 문제가 일어난지에 대한 것도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됩니다. 신채거 오늘 정무위 국감에서요. 증인 채택 문제를 놓고 또 충돌이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재명 지사가 이 경기도지사로서 경기도가 피감기관인 다음 주 행안위와 국토위 국감에 출석하겠다고 한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야당은 이 지사가 이 대장동 의혹을 다루는 다른 상임위에도 증인으로 나와야 한다는 입장인데요. 오늘 정무위에서는 이재명과 유동규, 이한성, 정진상 등의 핵심 증인을 불러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야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관련해서 윤 전 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를 부르자는 민주당이 또 정면 충돌했습니다.
성남의 뜰에 대해서 완벽하게 100%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은 성남시이다라고 스스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들이 무려 5,700억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이러한 담보 제공이 과연 어떠한 의사결정 구조 하에서 어떠한 부분을 살펴보고 이루어졌는지 살펴봐야 되고, 이것은 이 사건의 배임 의혹의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대통령 후보가 국감 증인으로 나간 적이 있습니까? 행안위가 있고 국토위에서 이재명 후보가 출석해서 성실하게 답변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서 국민 의원님들이 궁금한 거 질의하고 답변할 겁니다. 코로나 소식 간단히 좀 짚어볼게요. 오늘 이제 일상회복준비위원회가 출범을 하면서 이제 위드 코로나 준비가 본격화된 그런 상황이고요. 다만 아까 이제 신체코도 얘기했지만 스텝 바이 스텝이 중요합니다. 지금 뭐 한 번에 이제 급격하게 모든 게 다 이제 해방된 것처럼 움직일 수는 없는 거고요. 아까 이제 노래를 따라 부르는데 음정은 좀 맞지 않더라고요. 네, 잘했어요. 네, 스텝 바이 스텝 상당히 중요한 얘기고요. 오늘 신규 확진 현황은 어떻습니까? 네, 오늘 신규 확진자 수는 1,584명으로 닷새째 1,000명대인데요. 한글날 연휴 여파가 조금씩 나타나면서 어제에 비해선 약 240명가량 늘었습니다. 다행히도 급증세는 나타나지 않고 있는데 접종 속도도 순조로운 편입니다. 2차 접종을 마친 접종 완료자는 총 3,120만여 명으로 전체 인구의 60.8%를 기록했습니다. 네, 무엇보다 중증화율이 많이 낮아졌습니다. 중증화율은 지난 1월만 해도 3.2%에 달했는데 7월 이후에는 2%로 낮아졌고요. 치명률은 2.4%에서 0.3%까지 떨어져서 독감보다 약간 높은 수준입니다. 정부는 서서히 방역을 완화하면서 사망 방지와 위중증 환자 관리에 집중한다면 위드 코로나로의 전환도 어렵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네, 뭐 신체코보 충격받은 건 아니죠. 미안해요. 네. 회식을 1년 넘게 못하니까 맞아요. 노래 실력이 감소하는 것 같습니다. 미안합니다. 네. 원래 그 정도는 아닌데. 네, 위드 코로나가 지금 오고 있으니까요. 네. 한번 좀 검토해 봅시다. 자, 오늘 신체코가 고른 원픽은 뭡니까? 네, 오늘의 원픽 이렇게 잡았습니다. 국민의힘 자료 내라 경기도청 항의 방문, 이재명 지사 시아버지가 며느리 살림 뒤졌다. 대장동 의혹 수사가 속도를 더 내고 있습니다. 어제 저희가 검찰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속보 전했는데요. 그 영장의 구체적인 내용이 알려졌죠.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 받은 50억 원의 퇴직금도 뇌물로 적시가 됐습니다. 그리고 김만배 씨가 언급했다는 그분 관련 논란 역시 커지고 있는데 관련 내용도 국회 상황실에서 짚어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장동 사건에 대해 검찰과 경찰은 적극 협력하여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로 실체적 진실을 조속히 규명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달라고 말했습니다. 원래 계획대로 경기도 국감을 정상적으로 수강하겠습니다. 경기도지사로서의 할 수 있는 범위까지 최대한의 책임을 다한다는 것이 저의 기본 입장입니다. 네, 이름 짓는 거 정말 중요하죠. 이 코너명을 유정화의 국회 상황실로 했더니 쏟아지는 상황에 정신없는 하루였습니다. 어제 얘긴데요. 문재인 대통령의 검경 신속 수사 지시 이후에 일사천리로 진행이 됐죠. 엄중하게 지켜보고 있다던 기존 입장에서 한 발짝 나아간 겁니다. 여권에서는 이 신속과 조속에 방점을 찍었죠. 빨리 수사를 해서 대선에 미칠 영향 최소화하란 뜻으로 해석을 한 겁니다. 야권에서는 검경에 주목했습니다. 특검 거부 선언이라는 거죠. 검찰이나 경찰을 지휘하는 또 최고 책임자이시기도 하기 때문에 신속하게 수사해갖고 그런 불확실성을 빨리 제거해라, 뭐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역시 문 대통령의 오늘 발언은 특검을 거부하겠다는 대국민 선언입니다. 집권 여당 대통령 후보가 된 단군 이래 최대 개발 비리 몸통을 비호하는 길에 선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네, 지사직 사퇴 그리고 국감 불출석을 고려했던 이재명 지사. 문 대통령의 발언 30분 후에 정면 돌파를 선언했고요. 3시간 뒤에 검찰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게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호수 검찰총장은 검경 한 라인을 구축해서 유기적으로 협조하겠다라고 밝히기도 했죠. 역시 이름을 잘 지어야 하는 게요. 이 김만배 씨의 영장에 적힌 혐의들 천문학적인 액수랑 같이 쓰였습니다. 앞서 김 씨 소유의 화천대유 577억 그리고 천화동인 1호는 1,208억을 배당을 받기도 했었죠. 천화동인 1호의 소유주 1,153배, 10,000배까지는 안 됐습니다. 1,153배인데. 네, 영장을 보면요. 업무상 배임 혐의로 1,100억. 검찰은 이 유동규 전 본부장과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삭제를 공모한 것으로 봤습니다. 뇌물 공여는 750억인데요. 이 유 전 본부장과의 700억 약정설 그리고 곽상도 의원 아들에게 준 퇴직금 50억 지급이 포함이 됐습니다. 화천대유에서 빌린 473억 중에서 용처가 소명되지 않은 55억은 횡령 혐의를 적용을 했습니다. 김 씨는 이 모든 혐의를 부인했죠. 계좌 추적으로 소명이 될 거라면서 검찰이 신빙성이 떨어지는 정영학 녹취록을 주된 근거로 삼은 점을 비판했습니다. 저는 한 번도 정영학 씨와 진실된 대화를 나눠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정영학 씨가 과거에 이 구사업자 이 구속되는 일에도 적극 그 역할을 했고 그래서 언젠가 계속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한 번도 사실대로 정영학 씨와 진실된 대화를 나눈 적이 없습니다. 네, 이 스모킹건으로 떠오른 정영학 녹취록 근거가 안 된다고 주장한 사람 또 있었습니다. 곽상도 의원인데요. 제3자의 녹취록이어서 증거 능력이 떨어지고 녹취록에 어떤 로비가 있었는지도 언급되지 않고 있다고 말을 한 겁니다. 저는 로비를 받지 않았고 어떤 일에도 관여돼 있지 않습니다. 로비를 받고 무슨 일인가 했으면 자료도 남아있을 텐데 이런 것도 없이 무조건 뇌물이라고 덮어 씌우고 있습니다. 화천대유 직원 모두에게 배분되는 성과급이 왜 뇌물로 둔갑하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네, 곽 의원은 입장문에서 7천억 수익을 거둔 이 화천대유의 임직원들 이렇게 다들 성과급을 받았거나 또 받을 예정이다라고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과문해서 그런 건지 이 다른 임직원들의 이 성과급 액수 이해가 안 되기는 좀 마찬가지인데요. 특히 아들 이 병채 씨는 산재에 대한 위로금 명목도 더해졌다고 이 병채 씨 본인 그리고 김만배 씨 모두가 말을 했었죠. 그래도 산재로 사망한 다른 사람들 좀 비교를 해보면 비상식적인 액수 아니냐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쪽에서는 사람의 목숨값이 겨우 7,900만 원으로 위로받고 있는데 화천대유 곽상도 아들 어지럼증 산재 위로금으로 50억이랍니다. 잘 나가는 특검에 따른 어쩌다가 시가가 14억이나 되는 대장동 아파트를 헐값으로 분양받았답니다. 네, 김만배 씨는 내일 오전에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받을 예정인데요. 당초 김 씨는 몇 차례 더 소환이 될 거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지만 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상황에서 검찰이 추가 조사가 필요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집니다. 특히 김 씨의 이 발언이 영향을 미쳤다고 하는데요. 천화동인 1호는 의심할 여지 없이 그 화천대유 소속이고 화천대유는 제 개인 법인입니다. 그 말은 어떤 맥락에서 나온 말인가요? 그런 맥락은 그냥 제 쪽으로는 어떤 더 이상의 어떤 구사업자 갈등은 번지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 거라고 말했다는 점을 직접 인정을 한 건데요. 앞서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라고 했던 김 씨 측의 입장, 또 그렇게 말했다라고 직접 말을 했다가 잘못 말했다라고 어제 오후에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두 번이나 입장이 바뀐 겁니다. 김 씨가 이 천화동인 1호의 주인은 바로 저라고 말한 것도 이 윗선을 차단하고 증거인멸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대목으로 읽히면서 영장 청구의 배경이 됐다는 분석이 나왔는데요. 여기서 오늘의 핵심 질문, 그분은 누구입니까?로
넘어가겠습니다. 천화동인 1호의 실소유주 이야기인데요. 이 정영학 회계사와 정민용 변호사는 천화동인 1호의 실소유주가 따로 있다 주장을 하고 있죠. 유동규 전 본부장이다 이런 이야기도 나왔었는데 김 씨가 이 나이가 어린 유 전 본부장을 그분이라고 지칭했을까 하는 의문도 나온 상태입니다. 유 전 본부장 측은 김 씨가 유 전 본부장을 이렇게 부른다고 했었죠. 우리 후배한테도 반 줄까? 좀 주세요 그랬더니 그다음부터는 얼버무리고 안 준 거죠. 그러니까 농담으로 서로 주고받은 거를 녹취되니까. 네, 여기에 대장동 의혹의 핵심 키맨 천화동인 4호 남욱 변호사가 어제 JTBC와 처음으로 인터뷰를 했죠. 여기에서도 이 그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남 변호사 역시 유 전 본부장이 천화동인 1호에 지분이 있다는 얘기를 직접 들었다고 했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내 지분의 절반이 유동규 거다라는 녹취록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도 유동규 본부장의 지분이 있다는 얘기를 김만배 회장으로부터 들은 사실도 있고요. 네, 그런데 이 김 씨가 녹취록에서 지칭을 했다는 그분, 유 전 본부장이 아닌 제3의 인물일 거라는 취지로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김만배 씨가 평소에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그분이라고 지칭할 수 있었을까요? 그런 기억은 없습니다. 그 사이에서 가장 큰 형은 누구였나요? 김만배 회장님이십니다. 예. 네, 대장동 의혹의 키맨들이죠. 정영학 회계사와 정민용 변호사 그리고 남욱 변호사가 모두 같은 입장을 보이고 있는 건데요. 김만배 씨와 유동규 전 본부장 그리고 제3의 인물 그분을 겨냥하고 있는 겁니다. 이른바 대장동 패밀리의 내부 갈등, 남 변호사는 이 50억 클럽과 관련된 350억 로비 비용이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는데요. 350억 로비 비용 얘기 뭐 이런 얘기들을 저희끼리 했었는데 예. 이런 얘기가 외부로 나오면 당연히 지금 이렇게 난리가 났는데 큰일 나겠다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50억씩 뭐 7분한테 350억을 주기로 했다는 그 얘기. 네, 관련 소식은 들어가서 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고요. 이 야권에서는요, 그분이 이재명 지사일 거다 이렇게 지목을 했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은 내부자들은 모두 그분을 이재명 지사로 가리키고 있다라고 페이스북에 썼는데요. 여당의 대선 후보를 추측하도록 암시해 검찰과 여권 핵심부를 압박하면서도 실명은 말하지 않아 포호막을 친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김만배, 유동규의 7시간, 서른, 대장동 게이트와 민주당의 내부자들이 모두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도 녹취록 속의 그분이 규명돼야 한다면서 이재명 지사를 겨냥했습니다. 그분이 누구냐? 그러면은 만약에 저희가 의심하는 대로 윗선이 이재명 후보가 아니라면은 그분이 누군지 규명이 돼야죠. 그럼 이재명 후보가 아니었구나. 그분이라는 사람이 따로 있구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인데. 네, 앞서 제가 말씀드렸지만요. 이재명 지사는 정면 돌파를 선언했죠. 국정감사에 출석해서 야권을 공세해 정면으로 맞대응하겠다는 겁니다. 앞서 1원이라도 부당한 이익을 취했다면 후보도 공직도 사퇴하겠다고 했던 이 지사, 이 야권의 공세를 이겨내면 오히려 지지율 상승의 계기로 삼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분명 원칙을 갖고 그 당시도 이 사건의 그 대장동 개발 사건이 굉장히 위험한 사안이라는 건 잘 알고 있었고 직원들을 굉장히 단속하고 청렴하게 해야 된다는 주의를 줬기 때문에 저는 뭐 충분히 돌파할 수 있으리라 믿고 있습니다. 네, 대장동 의혹을 놓고 이재명 지사와 윤석열 전 총장 치열한 공방이 예고되고 있죠. 여야 대선 주자들의 운명을 가를 중요 쟁점으로 떠오르는 모양새입니다. 복잡하게 물고 물리는 대장동 패밀리, 구속된 유동규 전 본부장과 영장이 청구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그리고 키맨 남욱 변호사까지 공개석상에 등장을 했습니다. 천화동인의 1호는 그분 것의 그분은 누굴까요? 관련 소식은 앞으로도 다정회에서 전해드립니다. 오늘 발제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빨라지는 대장동 수사 시계, 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 그분은 누구? 류정화 실장이 발제하는 사이에 저희가 예상했던 속보가 나왔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가 민주당 경선에 대한 입장을 조금 전에 이제 밝혔는데요. 경선 결과를
받아들이겠다, 승복하겠다라는 그런 입장을 밝혔고 조금 전 나왔던 당무위 결정을 존중한다는 그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로써 당내 논란이 있었지만 민주당의 대선 후보는 이재명 후보로 사실상 이제 확정이 되는, 사실상이 아니라 확정되는 그런 상황이 됐고요. 이낙연 전 대표가 입장문을 냈어요. 제가 그 입장문을 조금 전에 좀 읽어봤는데요. 경선 결과를 수용하고 이재명 후보께 축하드린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일단 시작을 했고 민주당의 승리를 위해서 노력하겠다. 작은 힘이라도 보태겠다는 그런 입장을 냈습니다. 지금 본인도 이제 경선 과정에서 민주당 내부에 이제 갈등이 좀 커지고 사실 원팀이 되기 어렵지 않겠냐는 그런 우려까지 있었잖아요. 그 부분을 지적한 것 같습니다. 지금은 민주당의 위기라고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서로를 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 4기 민주정부를 만들기 위해서 아무튼 뭐 힘을 보태겠다라고 했으니까요. 앞으로 이제 당에서 그 요청하는 역할이 있으면 아마 수용하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밝힌 걸로 보입니다. 자, 아무튼 이따 잠시 후에 저희가 이제 톡 쏘는 정치에서도 짚어보겠지만 지금 이제 민주당 내부에 상당히 이제 앙금이 많은 상황이고 또 이제 이낙연 캠프의 일부 지지자들은 법적 대응을 이어가겠다라는 그런 입장도 좀 내놓고 있고요.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조금 전에 그 방송에 나와서 이제 인터뷰한 내용을 제가 지금 막 보니까요. 서른 의원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그런 입장을 보였네요. 국민의힘 대변인처럼 하면은 안 된다라는 그런 입장을 밝혔고요. 또 이낙연 캠프에, 그러니까 이낙연 후보에 대한 그 지지자들이 이제 문자 폭탄을 보내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배 수준의 공격이다라는 이제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자, 관련된 여러 가지 내용은요. 저희가 톡 쏘는 정치에서 좀 이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뉴스룸에서 천화동인 4호이자 대장동 의혹의 키맨으로 통했던 남욱 변호사에 대한 단독 인터뷰가 이제 방송이 됐죠. 오늘 또 이제 인터뷰 내용이 추가로 방송된다고 하니까 이제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남 변호사가 조만간 귀국해서 검찰 조사에 응하겠다고 했죠? 네, 그렇습니다. 이 남욱 변호사가 1,007억 원의 배당금을 챙겼다고 하죠. 현재 미국에 체류하고 있는데 가족들의 신변이 정리되는 대로 검찰 수사에 응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어제 뉴스룸 인터뷰에서는 유동규 전 본부장과 김만배 씨 사이에 700억 약정설과 또 350억 로비설이 사실이다라고 밝혔는데요. 동업관계에 있던 천화동인 5호 정영학 회계사, 대학 후배인 성남노공 전략실장인 정민영 변호사의 주장을 뒷받침한 겁니다. 배당이 시작된 2019년부터 김만배 씨가 유동규 전 본부장의 지분을 이야기했는데 400억 원에서 700억 원까지 액수가 조금씩 바뀌었다고도 했습니다. 네, 천화동인 1호의 실소유주가 유 전 본부장이란 주장에 대해서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했는데요. 수익금 배분 문제를 놓고 김만배 씨와 갈등이 컸던 것으로 보입니다. 들어보시죠. 김만배 회장님하고는 솔직히 돈 문제를 갖고 몇 년 동안 굉장히 이제 불편한 관계로 지냈기 때문에 죄송한 말씀이지만 김만배 회장님은 돈 문제가 나오면 하루에도 몇 번씩 입장을 바꾸셨기 때문에 솔직히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저는 되게 의문을 가지고는 있었습니다. 네, 김 씨와 사이가 틀어진 건요. 350억 로비 자금을 대는 문제 때문이었다고 했는데요. 남 변호사는 김 씨가 성남시 의회 등의 친분이 있어서 로비를 하는 주요 창구였다는 취지로도 말을 했습니다. 50억 클럽으로 알려진 이 명단을 직접 들은 적이 있고 이 돈을 내라고 해서 이제 부딪혔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박마커, 본인과 관련된 혐의는 적극적으로 부인하는 모습도 보였죠? 그러니까 본인은 그 사업 초기에 토지 수용에만 관여를 했을 뿐이고 초과이익 환수 조항 삭제 등은 오히려 기사를 보고 알았다라고 밝혔습니다. 배임 혐의와 연결될 수 있는 사업 설계와 관련된 부분은 선을 그은 겁니다. 본인이 아는 한 의사결정권자는 유동규 전 본부장이었던 말도 했는데요. 남 변호사는 유 전 본부장을 무서운 사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위례 신도시권으로 갈등이 불거졌던 지난 2014년에 정영학 회계사가 유 전 본부장에게 뺨을 맞은 자리에서 본인도 한 대 뺨을 맞았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이재명 지사는 뭐 앞서도 제가 얘기했지만 국정감사에서 정면 돌파를 하겠다는 입장이고요. 류 실장이 이제 마지막에 소개했던 대로 이재명 캠프 측에서는 오히려 지지율 상승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입장으로 일단 알려져 있습니다. 이재명 캠프 쪽에서는요, 신속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 지사의 34년 지기로 이재명계 좌장으로 불리죠. 정성호 의원은 대장동 의혹이 복잡하지 않은 사건이라면서 신속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핵심은 돈이 어디서 나와서 어디로 흘러가느냐를 밝히는 거다라고 했는데요. 화천대유와 천화동인의 실소유주를 밝히려면 확실한 액수, 곽상도 의원의 아들 퇴직금
50억 원의 줄기부터 추적해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유동규에 관련돼서는 되게 확정되지 않은 의혹이거든요, 사실은요. 혐의를 갖고 수사를 하겠다고 하는 건데 이게 분명한 사실 있지 않습니까? 50억이 나와서 나온 돈부터 수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돈을 따라가는 것이 특수수사의 기본 아니겠습니까? 예.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다음 주 월요일 경기도 국감을 벼르고 있는데 어떤 분위기예요? 좀 또 다른 점도 지적하고 있죠? 신채커. 네, 그렇습니다. 이 대장동을 지역구로 하는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 이재명 지사와 함께온 행정부지사가 최근 행정안전부로 자리를 옮긴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른바 맹탕 국감이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표한 건데 직접 들어보시죠. 이용철 행정부지사가 국감 직전에 행안부로 발령이 났습니다. 도피가 아니고 뭐라고 해석할 수 있을지 국민들이 난감해하실 것 같거든요. 사실을 말하자니 좀 껄끄럽고 그렇다 위증하자니 이게 위증죄가 최고 징역 10년까지 내려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숨기고 싶은 게 많은 거냐 1차 의문이 듭니다. 네, 또 유 전 본부장과 김만배 씨의 배임 혐의 관련해서는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삭제한 부분을 지적했습니다. 이재명 지사가 최종 결재권자였다라는 점을 부각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성남시청에 정보 공개 청구를 하겠다고도 했는데 국정감사에서도 이 부분을 주로 다룰 것으로 보입니다. 고발사주 의혹 관련 얘기도 좀 짚어볼게요. 공수처가 이제 11월 초 국민의힘이 최종 후보를 결정하기 전까지 아무튼 결론을 내리겠다는 그런 분위기로 일단 보입니다.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는데 오늘은 고발사주 의혹 당시에 미래통합당 당무감사실장이었던 배모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조사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배 씨는 지난해 8월 실제로 검찰에 접수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에 대한 고발장의 초안을 정정식 의원에게 받아서 당 법률 자문위원이었던 조상기 변호사에게 전달한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발장이 연결되는 그 경로에 있는 인물이고요. 이 고발장은 이 손준성 보냄의 4월 8일 고발장과 오류까지 똑같이 적혔죠. 배 씨는 출석에 앞서서 이 문제의 고발장은 평소 당에서 한 고소 고발장과 전혀 다를 게 없다면서 정 의원이 누구한테 받았다 뭐 이런 얘기를 전혀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공수처는 앞서 조 변호사를 소환을 했고요. 김웅 의원의 소환 조사 일정도 조율 중인 상태인데요. 김 의원은 최근에 국정감사를 이유로 해서 오는 26일 이후에나 출석하겠다 이런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집니다. 어제 공수처가 생긴 후 첫 번째 국감이 진행이 됐잖아요. 이제 워낙 늦게 열려서 저희가 뭐 충분히 속보를 다루진 못했는데 여야가 치열한 공방을 벌였죠.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은 철저한 수사를 주문을 했는데요. 송기현 의원은 김웅 의원이 제보자 조성훈 전 부위원장과의 통화에서 했다는 발언, 그러니까 우리가 고발장을 작성했다는 발언에서 이 우리라는 발언이 보듯 결국 검찰의 조직적 사건으로 보고 대응해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소병철 의원 역시 심각한 사건이라면서 예외적으로 중간 수사상을 공표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요. 김진욱 공수처장 역시 사건의 중대성을 알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시나리오가 있다, 이게. 단순히 우발적인 게 아니다. 이렇게 지금 보여지는데요. 이 시나리오 전모를 철저히 규명을 해 주실지에 대한 처장님의 소신, 또 이 사건에 대한 의미와 관련해서 헌법수호라는 어떤 의지를 갖고 계시는지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의혹이 의혹대로 인정이 된다 그러면 누가 봐도 아주 우리나라 헌정 질서에서 중대한 사건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떠밀려서 뭐 마지못해서 수사하는 것보다는 선제적으로 증거 확보부터 하는 게 옳겠다는 그런 수사를 빨리 착수해야 빨리 끝낼 수 있기 때문에. 반면 국민의힘은 대장동 의혹 사건은 왜 수사하지 않느냐 맞받았습니다. 권성동 의원이 대장동 사건이 고발사주 사건보다 국민 관심이 3배에서 4배 높다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요. 김 처장은 관할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기초단체장인 성남시장은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고발사주 의혹 수사가 늦어지고 있다는 점도 지적이 됐는데요. 고발 직후 압수수색이 이뤄졌지만 수사 진척 상황은 늦다는 겁니다. 전주혜 의원의 말 직접 들어보시죠. 지난 9월 24일에 이 자리에서 처장님이 최대한 빨리 끝내는 것이 선거에 대한 영향을 최대한 줄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발언하셨어요. 근데 이러한 말들과는 달리 이 사건 질질 끌어서 선거에 영향 미치라고 지금 마음 먹고 계신 거죠. 검찰 기록을 압수를 해서 지금 그러니까 그게 진행하는데 조금 시간이 걸렸습니다. 하고 자꾸만 아니라고 그러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거를 계속 선거까지 끌고 가려는 의도가 있어 보여요. 우려 있으시단 말씀을 저희가 유념해서 듣고요. 최대한 빨리. 네, 국민의힘은 박지원 국정원장의 제보사주 의혹도 거론을 했는데요. 유상범 의원은 사실로 확인되면 굉장한 국정문란이라면서 수사를 촉구했고요. 김 차장 역시 인정되면 중대한 사건이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지금 딴짓했던 거 아니에요? 유 실장 뭐 하나 좀 봐봐요. 추가로 또 이렇게 속보 챙기고 있었어요. 예. 네, 좋아요. 자,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빨라지는 대장동 수사 시계, 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 그분은 누구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박준우 마커의 주민으로 가겠습니다. 여야 대선 상황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대선주자 4인방의 대결 구도가 윤석열, 원희룡 대 홍준표, 유승민으로 흐르고 있다는 분석이 있죠. 깐부 동맹이란 말도 나오는데요. 윤 전 총장은 원 전 지사를 치켜세우고 홍 의원은 유 전 의원을 감싸는 식이죠. 다만 표면적으로는 연대는 없다고 선을 긋고 있습니다. 박준우 마커가 주민에서 관련 소식 전하겠습니다. 참 달달한 세레나데죠. 최근 한 달 넘게 이 제 플레이리스트에 올라와 있는 곡입니다. 주민이 선정한 오늘의 인물, 국민의힘 F4 이렇게 4인방인데요. 4명 모두 본 게임에 앞서 이른바 깐부 탐색전에 나왔습니다. 힘을 합칠 상대를 찾고 있는데 먼저 발빠르게 움직인 건 윤석열 전 총장입니다. 2차 컷오프에서 마의 4위 자리를 꿰찬 라이징 스타죠. 원희룡 전 지사에게 곧장 세레나데를 띄웠습니다. 어제 광주에서 열린 토론회 보셨습니까? 원희룡 후보 참 토론 잘하더군요. 특히 원 후보가 어제 토론에서 이재명 후보를 이길 대책에 더 힘을 쏟아야 한다는 지적을 하셨는데 100% 동감입니다. 네, 이게 원전지사가 토론하는 걸 지켜보니까 참 잘한다고 이렇게 지켜세운 건데요. 윤 전 총장은 대체 원전지사의 어느 부분에 그렇게 반한 걸까요? 원전지사 최근 1타 강사 동영상으로 몸값을 올렸죠. 하나는 위쪽 머리가 있고요. 이거는 이재명과 정진상이고 아래쪽 머리가 누구냐면 지금 나오는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대한민국의 떴다방 전국구 선수들. 부동산 개발의 금메달리스트들, 완전히 드림팀. 저렇게 강사 컨셉으로 대장동 게이트를 좀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이 영상이 이재명 후보의 대항마로서 이미지를 각인시키는데 상당한 역할을 한 듯합니다. 자신감을 얻은 원전지사 이재명 때리기에 올인 중이죠. 오늘도 페이스북에 이 지사는 국감 수감이 아니라 구속 수감을 받아야 한다고 날 세웠는데요. 너도 내가 나쁜 사람처럼 보이니? 그냥 과목이 잘 어울릴 것 같긴 해요. 윤 전 총장은 이런 원전지사의 공격력에 마음이 끌렸나 봅니다. 깐부는 너로 정했다면서 원전지사에게 곧바로 직진하는 모습이죠. 원 후보께서 참 쉽고 재치 있게 설명해 주셔서 좋았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원 후보의 그런 능력이 부럽기까지 하더군요. 원희룡 후보는 어떻게 이처럼 문제의 핵심을 콕 짚어 요점을 잘 설명하는 능력을 가지게 되었을까? 정치 경력으로는 한참 선배인 원전지사에게 미래가 기대된다라는 응원 메시지도 올렸는데요. 하지만 사랑의 작대기가 그렇듯이 깐부의 작대기도 양쪽이 통해야 하는 법입니다. 그럼 파트너는 시간 낭비하지 말고 사랑의 작대기로 하죠. 하나, 둘, 셋.
혼자만 작대기를 보냈다고 당장 깐부가 될 수 있는 건 아닌데요. 원전지사도 일단 윤 전 총장과 깐부가 되는 게 아주 싫지만은 않나 봅니다. 지난 11일 토론회가 끝난 뒤 윤 전 총장을 두둔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고 하는데요. 유승민 전 의원이 윤 전 총장에게 한 질문을 문제 삼았습니다. 제가 정법 유튜브를 봤어요. 몇 개를 봤는데 저는 무지 황당했어요. 정법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해요. 내 손바닥이 빨간 이유가 손바닥에서 에너지가 나가기 때문이고 이걸로 암 걸린 환자가 피를 토하고 암을 낳았다. 이분이 올린 게 한 10,000개가 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뭐 그런 것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면 그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제가 믿을 거라고 생각하시고 하는 얘기예요? 아니요. 자칭이 정법 천공 스승님이에요. 그냥 저희 뭐라고 뭐 부릅니까? 그냥 선생이라고 하시죠. 선생님. 네. 예? 근데 이거 좀 제가 아까 불러드린 게 좀 황당하지 않습니까? 아니, 전 모르겠어요. 그런 검찰총장을 그만. 유 전 의원이 윤 전 총장과 관련한 이 주술 논란을 재차 물어보는 장면이죠. 배꼽아래 토론은 그만하자던 원전지사. 이 장면이 못내 마음에 걸렸나 봅니다. 토론회 직후 유 전 의원에게 이제 그만하시라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유 전 의원은 윤 전 총장도 아니고 왜 당신이 그런 얘기를 꺼내냐라고 불쾌감을 드러냈다고 합니다. 이 때문인지 윤석열, 원희룡 연대설이 돌고 있는데요. 원전지사는 연대설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깐부 말고 깍두기가 될 가능성도 열어놨는데요. 깐부가 된다고 한들 결국 살아남는 건 한 명이기 때문이겠죠. 지금 여론조사상으로 순위는 비밀입니다만 제가 4등인 건 맞습니다. 맞서 토론할 때마다 추월이 일어날 것이고 도장 깨기가 일어날 것이고 그것이 지지율로도 시차를 두고 반영이 될 겁니다. 1위 경쟁을 벌이고 있는 홍준표 의원도 가만히 있을 순 없겠죠. 유승민 전 의원과 반윤 연대를 고려하는 것 같습니다. 유 전 의원을 옹호했는데요. 윤 전 총장에게 주술 논란을 질문한 건 내부 총질이 아니라고 감쌌습니다. 허무맹랑한 천공 스승이라는 분이 국사가 되는 것은 막아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말이죠. 유 전 의원에게 깐부를 맺자고 이렇게 완곡하게 제안하는 모양새입니다. 내가 무조건 이기게 해줄 테니까. 무슨 수로? 무슨 수를 써서도. 반면 유 전 의원은 홍 의원이 내민 손이 탐탁치는 않나 봅니다. 홍 의원이 자신을 징검다리 삼으려 한 건 아닐지 우려한 걸까요? 유리판을 이제 징검다리 형식으로 이제 건너가면서 이제 살아남아야 하는 그런 게이밍 장면이 있는데요. 그 게임이 이제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않는 다음에는 결코 게임에서 이길 수 없는 구조로 이제 설계가 되어 있어요. 자신이 그간 윤 전 총장을 집중 공격한 건 인정했지만요. 앞으로 남은 토론회에서는 다른 후보들과도 1대1 배틀을 벌이겠다는 각오입니다. 어차피 1등은 한 명이죠. 각자 도생이 답이라고 봤습니다. 윤석열, 원희룡 대 홍준표, 유승민 같은 2대2 구도는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다른 후보님들한테도 충분히 저는 질문을 하고 또 제 생각과 다르면 비판을 하고 이런 기회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제까지 아마 그렇게 보일 수 있었겠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만은 뭐 2대2로 뭐가 이렇게 후보들 사이에 그런 정서라 그럴까요? 뭐 최소한 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는 그런 건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오징어 게임에서 깐부의 대상은 오로지 게임에 참여한 생존자지만요. 여의도의 세계는 넓습니다. 게임 탈락자도 미참여자도 모두 깐부가 될 수 있습니다. 홍 의원은 바깥으로 눈을 돌렸죠. 먼저 탈락자인 안상수 전 인천시장과 손을 잡았습니다. 안 전 시장을 캠프의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영입한 겁니다. 우리 당이 어려웠던 시기인 지난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자유한국당 후보로서 이미 검증을 마친 저와는 정치 입문 동기인 홍준표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라는. 비록 여기에 오늘은 그 게임에 참여하진 않았지만 신스틸러 한 분도 모셨는데요. 바로
이분입니다. 저는 부산에서 해운 집안의 딸로 태어나서 초중고등학교를 부산에서 졸업하고 상경하여 서울대를 졸업하고 외국인 투자 전문 변호사로 사회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IMF 때 부친의 사업이 부도가 난 이후 가난 속에서 고생만 하신 어머니를 병으로 여의고 우리 가족처럼 가난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이 없어야 한다는 일념으로 정치에 입문하였습니다. 네, 이현주 전 의원인데요. 이 전 의원도 오늘 홍준표 캠프의 공동 선대위원장으로 합류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전 의원이 홍 의원의 깐부 동맹을 수락한 이유는 뭘까요? 그동안 제가 지켜본 결과 윤 후보는 아직 대통령으로서 국정운영 준비가 너무나 안 되어 있다는 판단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따라서 첫 번째 정권 교체의 가능성, 두 번째 정권 교체 후의 성공적 국정운영이란 점에서 저는 홍준표 후보가 비록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현실적 대안이 될 수밖에 없다는. 이 전 의원 보수 여전사라고 불릴 만큼 화끈한 화력을 뽐내고 있죠. 이번 대선에선 홍준표 의원에게 정치 생명을 걸 듯합니다. 네, 저는요 안철수 후보한테 정치 생명을 걸었어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후보를 중심으로 해서 다시 모여서 새로운 판을 짜게 하겠죠. 도와주십시오. 윤 전 총장과 홍 의원은 최재형 전 감사원장을 두고 깐부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양측 모두 최 전 원장의 지지 선언을 받기 위해 물밑 접촉 중이라고 합니다. 최 전 원장은 일단 고민 중이라고만 했는데요. 조만간 누구와 깐부를 맺을지 명확한 입장을 밝힐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주민 한마디 정리합니다. 국민의힘 F4 막오른 깐부 탐색전. 어차피 1등은 한 명. 윤석열 전 총장의 이제 무속 논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논란을 저희가 소개했습니다만 그중에 하나가 이제 천공스승과 관련된 부분이잖아요. 오늘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언론 인터뷰한 내용을 보니까요. 전반적으로 이제 윤 전 총장을 옹호하면서도 또 정치 조언은 안 된다. 또 이렇게 일침도 났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취향의 문제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윤 전 총장을 두둔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아직 천공스승과 윤 전 총장의 관계가 긴밀하다는 증거가 없다는 취지의 말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유승민 후보가 의심하는 것처럼 이 정법 강의하시는 분이 그 천공스승이라는 분이 굵직굵직한 윤석열 총장의 행보에 있어서 시기적 조언이나 아니면은 행보에 있어서 방향에 대한 조언을 했던 것은 아직까지 드러나진 않았다. 정치적 행보에 있어가지고 그분 말 들은 건 아니다. 그게 만약 확인되면 좀 위험한데요. 그게 확인되지 않는 한 제 생각에 뭐 큰 논란 아닐 거다 이렇게 봅니다. 네, 이 대표는 윤 전 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해서도 말을 했습니다. 지시관계가 없었다면 후보가 법적으로나 도의적으로나 책임질 부분이 많지 않다 이렇게 방어에 나섰고요. 다만 지시관계 여부가 드러나면 본인 말에 대한 반대가 된다. 수사를 통해서 지시관계가 밝혀지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큰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준석 대표는 또 이재명 민주당 후보에 대해서는 땡큐라고 하면 너무 노골적일 수 있다라면서 선거 측면에서는 나쁘지 않다 이렇게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이 지사가 국정감사를 받기로 한 데 대해서도 지금 이 지사가 국감에 참여하는 것과 별개로 경기도청이나 성남시청이 자료 제출 요구에 협조적인가 아니다 이렇게 비판을 했고요. 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저희가 코끼리 다리 만지기도 아니고 어떻게 감만으로 얘기할 수 있느냐 그런 장면을 이재명 지사가 원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자, 국민의힘이 이제 경선 결과를 발표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순위를 알 수는 없습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원희룡 전 지사가 4위를 했을 가능성이 좀 있다 이렇게 지금 추측은 하잖아요. 근데 그 이번 본 경선에서는 또 다크호스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지적도 좀 많이 나오는데 아무튼 최근에 이재명 지사를 뭐 적극 공격하면서 본인의 몸값을 좀 올리려는 그런 분위기죠. 네, 원 전 지사 오늘 본인 입으로 자기가 4위라고 얘기를 했는데 했어요? 네, 아예 얘기를 했는데 대장동 게이트 1타 강사를 자임을 하고 있습니다. 원 전 지사는 오늘 당내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최종 지지율을
본선 경쟁력을 묻는 것이라면서 이 자리에 이재명이 있어도 10분 내로 항복시킬 수 있다고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원전지사는 오늘 국민의당 제주도 당사에서 연 당원 간담회 인사말에서 당내 다른 대선 경선 예비 후보들은 그만큼 치열하게 준비하지 않았다. 이재명이 공약도 읽지 않았더라고 지적을 하면서 자신만이 이재명을 대적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네, 원전지사는 자신이 지금 4등인 건 맞지만 앞으로 후보들과 1대1 맞수 토론을 할 때마다 도장 깨기가 있을 것이고 시차를 두고 지지율에도 반영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요. 원전지사는 제주인들이 그랬듯이 물려받은 것, 나를 도와주는 배경, 세력 없이 저는 온 국민에게 평가받을 수 있는 후보로서 처절한 노력과 진정성을 가지고 다른 후보들의 도장을 다 깨겠다 각오를 드러냈습니다. 오늘 이제 홍준표 캠프에 합류한 이현주 전 의원이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과 홍준표 의원 사이에 다리를 놓겠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사실 이제 홍 의원하고 김 전 위원장이 그렇게 좋은 사이는 아니잖아요. 네, 두 사람의 악연은 제가 과거 발제에서 몇 차례 소개를 해드렸던 적이 있는데 그 이현주 전 의원은 홍 의원이 최종 대선 후보가 되면 이 두 사람 사이 다리 역할을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홍준표 후보가 이제 본선에 또 진출하시게 되면 제가 또 그 이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하고 뭐 물론 어차피 두 분이 잘 아시긴 하시고 또 연합 정치 얘기도 하셨지만 그러나 이제 또 제가 또 역할 할 수 있는 부분들도 또 하고 뭐 그 전에 이제 뭐 혹시 이제 제가 또 연결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들 김종인 대표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또 제가 역할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다리 역할을 할 생각입니다. 이 전 의원은 안 대표와 그 옛 국민의당, 바른미래당에서 함께 정치를 했었죠. 이 전 의원은 또 지난 2016년 총선에 앞서서 김 전 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 비대위 대표를 맡았을 때 김 전 위원장을 도왔던 바 있습니다. 김 전 위원장도 이 전 의원의 출판 기념회에 직접 참석할 만큼 사이가 가까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이 전 의원은 홍 의원이 청년 부분에서는 잘하고 있지만 여성 부분에는 취약하다면서 2040 젊은 여성들의 정서를 전달을 하고 그러면서 지금 주로 2040 남성분들인 홍 의원의 열성 지지층과 좋아할 수 있도록 조언을 많이 할 생각이라고 했습니다. 또 사실 주변을 보니 국민의힘이나 민주당 등을 지지하지 않는 무당파 중에서 홍 의원을 유심히 보는 분이 굉장히 많다. 이런 분들이 무엇에 관심을 갖는지를 조언하겠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네. 자, 안철수, 어제 저희가 뭐 관련된 얘기를 했었는데 김동연 전 부총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신당을 창당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고 있잖아요. 제3지대에 또 이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있는데 이르면 이번 주 일요일에 대선 출마 선언을 할 수도 있다는 그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는 일요일에 좀 큰 이벤트를 많이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이번 주 일요일이 D-Day가 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오늘 연금제도 개혁에 나서겠다 이런 생각을 밝혔는데 구체적으로는 어떤 내용이에요? 네, 안 대표는 연금제도를 이대로 두면 1990년대에 출생한 청년 세대는 65세가 됐을 때 큰 피해자가 된다면서 저는 피해자인 MZ세대와 함께 공적연금의 문제점을 공론화하고 개혁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국민연금이 2055년 고갈이 되고 2088년 누적 적자는 1경 7천조 원이 된다면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저출생 고령화까지 가속되고 있으니 결국 청년들의 혈세 부담은 가중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또 안 대표는 미래 세대에게 빚을 떠넘기는 짓은 하지 않겠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 공무원과 군인, 교원 등의 특수직 연금과 국민연금의 수준을 일원화하는 동일연금 방식으로 국민 통합을 구현하겠다라고도 했습니다. 다 함께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사회적 합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도 했는데요. 여야 유력 대선 주자들이 자신이 제안한 이 방안에 대해서 각자의 생각을 밝혀달라 이렇게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안 대표의 등판이 임박한 그런 분위기고 이제 민주당 대선 후보는 아까 저희가 얘기했던 대로 이재명 후보로 확정이 됐고 또 어제 이제 정의당 심상정 후보가 또 확정이 됐죠. 아무튼 여러 가지 그 대선 관련한 움직임이 급박하게 돌아가는 분위기입니다. 오늘 주민 제목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국민의힘 본경선 초반 깐부 탐색전, 유승민은 각자 도생 방점으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조익신 멘토의 톡 쏘는 정치입니다. 민주당 대선 경선은 끝났지만 분쟁의 불씨가 남아있었죠. 이낙연 캠프에서 이의를 제기한 무효표 처리 문제인데요. 오늘 민주당이 당무위원회를 열고 논란의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저희가 속보로 전했던 대로
이낙연 전 대표가 승복하겠다라는 그런 입장을 밝혔고 힘을 보태겠다는 그런 입장도 내놨죠. 관련 내용을 조익식 멘토가 정리했습니다. 민주당이 오늘 당무위원회를 소집했습니다. 이낙연 캠프에서 제기한 무효표 처리 문제, 그 결론을 내기 위해서인데요. 당무위는 대법원에 해당하는 당내 최고 의사결정기구죠. 설령 불만이 있더라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복잡다감한 이낙연 전 대표의 입장, 사실상 자동 정리가 되는 겁니다. 저의 정리된 마음은 정리되는 대로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당 지도부는 당무위 개최에 회의적이었습니다. 최고위 선에서 마무리를 짓자는 입장이었는데요. 당무위를 열어달라는 이낙연 캠프의 요구를 전격 수용한 겁니다. 승복할 수 있는 조건들을 조금 더 열어주자라고 하는 측면이었고요. 어쨌든 절박하게 이번 경선에 두 캠프 다 임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절박한 마음들 저희가 이제 모르는 바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한 번 더 우리가 좀 심사숙고를 해보자라고 하는 측면입니다. 하지만 당 지도부의 기본적인 판단엔 변함이 없었습니다. 특히 송영길 대표의 입장은 확고했죠. 선관위원들이 전원 일치로 이것은 당헌 당규에 따라 무효표 처리할 수밖에 없다라고 결론이 났어요. 사실상 지금 이재명 후보가 11% 이상 이긴 거 아닙니까? 당무위 결과에 승복해야 한다는 점도 다시 한번 강조했는데요. 지난 1970년 대선 경선에서 DJ에게 승복했던 YS 사례까지 거론을 했습니다. 비온 뒤에 땅 굳어진 땅처럼 모든 것들을 하나로 통합시켜서 민주당의 저력을 보여주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전 대표와 함께 대선 경선에 나섰던 박용진 의원도 원팀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그러나 이낙연 후보는 승복하실 거라고 보고 또 승복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시간을 끌수록 모두에게 상처인 일이거든요. 방송인 김어준 씨는 한 발 더 나갔는데요. 이낙연 전 대표와 이재명 지사가 막걸리 회동을 할 수도 있다. 상상의 나래를 폈습니다. 승복 선언이 있고 아마 이재명 지사하고 그 외에 보면 그런 거 많잖아요. 막걸리 마시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예. 이 전 대표, 이 지사와 막걸리 한 잔을 기울이고 싶다 말한 적이 있었죠. 수리시키는 대로 이야기를 나눠보겠다고 했었는데요. 지금이 바로 그때인 걸까요? 이낙연 캠프 끝까지 승복보다는 결선 투표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당무위를 앞둔 오늘 캠프 소속 의원들이 입장물도 발표를 했는데요. 타깃은 송영길 대표였습니다. 당 대표가 결론을 이미 정해놓고 승복을 압박한다. 강하게 날을 세운 겁니다. 특히 이 발언을 문제 삼았습니다. 계속 강조했지만 저희 더불어민주당은 분열됐을 때 군사 쿠데타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 과정을 겪어왔기 때문에 저희들은 원팀이 될 수밖에 없고 이것은 개개인을 넘어서 우리 민주당에 주어진 소명입니다. 군사 쿠데타라 충격을 금할 수 없다는 반응인데요. 이낙연 캠프에선 심판에게 VAR 요청, 그러니까 이의제기를 한 것뿐이란 입장이죠. 물론 결론은 결선 투표지만 말입니다. 이 감독이나 선수들이 이거 VAR 좀 보자. 근데 심판이 내가 봤다. 내가 확실하게 판단했으니까 VAR 볼 필요 없다. 이렇게 되면 그 판결의 정당성 내지는 신뢰성이 흔들려 버립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결선 투표를 요구하고 있잖아요. 이재명 캠프에선 이미 경기는 끝났다 선을 그었습니다. 이제와 다시 재계약인 어렵다는 겁니다. 중간에 골 계산 잘못했으니까 다시 경기하자. 그렇게 해서 선수, 심판, 관중, 언론 모두 다시 불러 모으는 게 가능하겠습니까? 특히 청와대 대통령께서도 이재명 후보 축하 메시지를 주셨고 이 경기가 어떻게 다시 되겠습니까? 사실 선수들끼리 싸워봤자 결론이 나진 않죠. 당무위가 오늘 논란의 종지부를 찍었는데요. 한마디로 이변은 없었습니다. 무효표 처리 문제, 이낙연 캠프의 이의 제기를 수용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다만 앞으로 이런 일이 또 발생해선 안 되겠죠. 당규 해석에 논란의 여지가 없도록
개정한다는 주문도 함께 의결을 했습니다. 네, 박수로 추인하는 형태로 했습니다. 여러 의견들 다 들었지만 우리가 민주당이 향후 대선을 향해서 단합해서 가자면 모든 차이점들을 극복하고 이렇게 결정한 것이 옳다라는 취지하에 의결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동안 침묵을 지키던 이낙연 전 대표, 당무의 결정을 수용하겠다는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과제를 남겼지만 당무의 결정을 존중하겠다는 겁니다. 이재명 지사에게도 축하한다는 말도 남겼는데요. 경선 결과에 승복하겠다는 뜻을 밝힌 겁니다. 이 전 대표가 선대위원장직을 맡을지도 관심이었죠. 여기에 대해선 가타부타 입장을 밝히진 않았습니다. 나아가서 이재명 후보의 선대위원장까지 맡을 수 있을까요? 이게 이제 원팀이라고 하는 기조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것을 만약에 이제 거부하시거나 혹은 이것에 대한 부담을 또 이렇게 느끼실 경우에는 당원들까지도 다 같이 원팀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선택과 결단 이런 것들은 하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하셔야 된다고 보세요? 네,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이 전 대표가 일단 승복을 선언했지만 과연 원팀이 만들어질지는 의문입니다. 강 건너 불구경 중이죠. 국민의힘에선 심리적 분당 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 주문을 외웠습니다. 이명박 씨와 박근혜 씨가 다퉜던 지난 2007년 한나라당 상황을 예로 들었습니다. 당원 투표에서는 이기고 여론조사에서 졌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더 끝까지 그 지지자들은 뭐 소송도 하고 심지어는 박근혜 후보가 그 이명박 후보 지원 유세를 하러 가는데 집 앞에서 들어누워서 결국 차가 못 나가서 뒤로 이제 걸어서 딴 차를 타고 갈 정도로 그런 상황이 되었거든요. 경선 승복과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죠. 이낙연 캠프에선 대장동 의혹을 거론하며 이 지사가 후보 자격을 박탈당할 수 있다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재명 지사가 후보가 되면 중간에 구속 같은 후보 교체 상황이 오는 것도 상정해 볼 수 있다 이런 발언을 하셨어요. 파장이 상당히 컸는데 혹시 그 판단에는 변함이 없습니까? 아니면 다시 정정을 하시겠습니까? 정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이 안 오기를 바라는데 그런 상황이 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져 있다는 것은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서른 의원은 적어도 당사자 3사람을 만나 직접 이야기를 들었다.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죠. 이재명 캠프는 서 의원이 확증 편향적이다. 반박에 나섰습니다. 근거도 없이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본인이 갖고 있는 그런 확정적인 본인이 확신하고 있는 증거들을 제시하는 게 순서 아니겠습니까? 대개 저는 뭐 그게 소위 말하면 사설 정보지라든가 또 야당에서 나오는 그런 얘기들을 본인이 좀 먼저 들어갔고 그게 각인된 게 아닌가. 찌라시. 예,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어준 씨, 서울 의원에 대해서도 한 발 더 나갔습니다. 확증 편향적이란 말, 이렇게도 표현이 되나 봅니다. 선거 기간에는 다들 예민하죠. 아니요, 미치는 정도. 고급진 표현은 아닌 듯 싶은데요. 이낙연 캠프와 김어준 씨 관계가 매끄럽진 않죠. 방송 진행자인 심판이 선수로 뛴다며 문제를 삼기도 했는데요. 김 씨가 근거도 없이 음모론을 제기했다는 겁니다. 3차 국민선거인단만 통계학적으로 일반 여론과 같이 안 가는 겁니다. 근데 유독 3차에서만 민주당 지지층의 어떤 통계학적 분포를 벗어나는 국민선거인단이 구성됐다. 논리적 기결이 그렇다는 거예요. 특정 세력이 모집단을 인위적으로 바꿨을 수 있다는 주장인데요. 이낙연 캠프는 지상파 진행자로서 부적절한 발언이다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만일 정말 누군가 모집단을 바꿨다면 대단한 능력이긴 합니다. 조직적 동원 뭐 이런 이야기, 역선택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국민의힘 쪽이 수십만을 보내서 조직적 역선택을 할 역량이 있다면은 그 당은 정말 강한 당이고요. 뭐 선거 이겨도 돼요. 민주당이 원팀으로 대선을 치를 수 있느냐? 결국 키는 이낙연 전 대표가 쥐고 있는데요. 오늘의 톡쏘는 한마디 이 전 대표의 말로 마무리합니다. 제 사전에는 불복은 없습니다.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서른 의원의 걱정을 불복으로 읽는 것 자체가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이낙연 전 대표의 말처럼 본인이 이제 일단 승복 선언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낙연 전 대표가 경선 결과를 수용했기 때문에 이제 그동안 진행돼 왔던 민주당 내 내홍은 일단락이 됐고 이제 앞으로 이제 원팀을 어떻게 꾸려가느냐 하는 과제가 남아 있는 거죠. 자, 제가 아까 이제 잠깐 얘기했지만 송영길 대표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 언론 인터뷰에서 서른 의원을 상당히 강하게 또 비판을 했죠. 국민의힘 대변인처럼 행동하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재명 지사는 오늘 낮에 당의 고문단과 상견례를 가졌죠. 네, 그렇습니다. 이 지사는 그 민주당 원로들에게 대선 필승을 다짐했는데요. 이 지사가 개인의 승리보다 민주개혁 진영의 승리가 중요하다고 말하자 고문단은 위기 대응이 중요하다. 하나가 되는 승리하는 길을 가길 바란다면서 원팀 정신을 강조했습니다. 고문단 가운데 대선 경선에 출마했던 이낙연 전 대표와 정세균 전 총리는 개인 일정을 이유로 오늘 모임에 불참했습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참석했습니다. 고문단에서는 이낙연 전 대표의 역할을 주문하는 그런 목소리가 많이 나왔다는 거죠? 네, 문희산 전 국회의장이 이낙연 전 대표를 직접 언급했다고 하는데요. 이낙연 후보가 끝까지 경쟁을 해줬기 때문에 우리 당 경선이 훌륭하게 마무리될 수 있었다면서 앞으로 경쟁자를 넘어서 훌륭한 파트너 역할을 해주기 바란다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 경선 결과를 둘러싼 잡음을 의식한 듯합니다. 네. 자, 어제 정의당 대선 후보로 심상정 의원이 선출됐잖아요. 오늘 민주당의 후보 단일화를 제안했는데 본인으로 단일화돼야 된다. 뭐 이런 일종의 뭐 역단일화를 제안하는 그런 일도 있었고요. 자, 아무튼 관련된 여러 가지 얘기들은요. 저희가 내일 정치부에서 추가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치부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어제 뉴스룸에서 이제 대장동 의혹의 키맨 남욱 변호사에 대한 단독 인터뷰를 방송을 했죠. 오늘 그 후속 보도가 이어집니다. 대주주 김만배 씨의 로비 의혹, 또 재판 거래 의혹에 관한 법조인들, 여러 이제 법조인들이 거론되고 있으니까요. 법조인들에 대한 입장 등 여러 가지 내용이 방송된다고 하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4시 반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내일 국감 많으니까 좀 나눠서 챙겨요.